차가운 금속성이 적막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서슬퍼런 은장도의 끝이 백옥처럼 희고 고운 여인의 목덜미를 파고들자 붉은 선혈 한 방울이 맺혀 마치 눈밭에 떨어진 동백꽃잎처럼 흘러내렸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 속에서 비단 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는 숨이 턱 막힌 듯 뒷걸음질 쳤다. 이 인연이 미쳤구나. 감히 내 앞에서 자결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사내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를 떨치며 기녀의 옷고름을 풀려던 형조판서 박대감의 위엄은 그 작은 칼날 하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명월은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그러나 지독히도 서늘한 음성으로 씹어뱉듯 말했다. 대감께서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신다면 이 방은 운우지정의 즐거움 대신 비릿한 피냄새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 목숨 하나 끊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대감의 앞길에 기녀의 원혼이 서리게 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당장 물러가십시오. 그녀의 손에 들린 은장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동아줄이자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는 생의 마지막 보루였다. 박대감은 씩씩거리며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명월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가 끊어진 듯 그녀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화려한 보료 위로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은장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 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명월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덜미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따가운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였다. 한양 바닥에서 제일 가는 기녀 천금을 주어도 미소 한 번 사기 힘들다는 도도한 명월이 매일 밤 겪어야 하는 전쟁은 이토록 처절하고 끔찍한 것이었다. 밖에서는 무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절세가인이라 칭송받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힌 여인은 매일 밤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며 자신의 정조가 아닌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명월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문가로 다가갔다. 그녀에게는 기방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기이한 의식이 있었다. 그녀는 떨어진 은장도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문고리와 문설주 사이에 그 은장도를 가로질러 끼워 넣었다. 일반적인 빗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안감을 그녀는 오로지 이 차가운 쇠붙이의 의지에 봉인하려 했다. 이 칼이 부러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아니,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은장도의 손잡이에 새겨진 모란 문양이 달빛을 받아 유난히 창백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탐욕과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결계였으며 동시에 10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부적이었다. 이 기이한 잠금 방식 때문에 기방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명월이 밤마다 귀신과 통정을 한다느니 혹은 방 안에 숨겨둔 정인이 있다느니 하는 헛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방패였기 때문이다. 월영루의 밤은 깊어갔지만 명월은 잠들 수 없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성 방가와 기녀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짙은 화장 속에 감춰진 창백한 민낯은 10년 전 반역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하던 그 밤의 소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참수당하고 어머니가 노비로 끌려가던 날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에 이 은장도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었다.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서 이 칼날처럼 차갑게 세상을 지켜보거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 칼로 내 운명을 베어내거라. 그 유언은 족쇄가 되어 명월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기녀가 되었으되 기녀로 살 수 없었고 여인이 되었으되 여인의 행복을 꿈꿀 수 없었던 10년. 그녀가 지켜온 것은 육체의 순결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였고 아버지의 피 맺힌 원한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명월의 신경이 다시 곤두섰다. 은장도가 끼워진 문고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가 자느냐? 월영루의 주인인 행수, 기생천매의 목소리였다. 명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장도를 거두고 문을 열었다. 천매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흐트러진 보료와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을 본 천매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또 박대감 그 작자였느냐? 네가 이리도 모질게 군이 소문이 흉흉하다. 사내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생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내 미모와 재주가 아까워 내가 10년을 봐주었다만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막아주기가 벅차다. 천매는 혀를 차며 자리에 앉았다. 명월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찬물을 따랐다. 행수의 잔소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명월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행수 어르신, 저는 제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파는 것입니다. 술을 따르고 시를 읊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것을 강요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명월의 단호한 대답에 천매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내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 허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한양으로 새로 부임한 고관이 있다. 그분의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영의정조차도 눈치를 본다는 소문이다. 그분이 내일 밤 너를 지목하셨다. 명월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새로운 권력자, 또 다른 탐욕스러운 사내, 지긋지긋한 굴레였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든 제 대답은 같습니다. 명월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천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조관웅 대감이다. 10년 전 영모 사건을 평정하고 공신이 되어 변방에 나가 있다가 이번에 병조판서로 영전하여 돌아오셨다지. 성정이 불같고 잔혹하여 그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는 자가 없다고 하더라. 조관웅. 그 이름 세 글자가 명월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르르 떨리더니 찬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다. 뜨거운 찬물에 살컷이 되었지만 명월은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10년 전 아버지에게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문을 멸망시킨 장본인. 아버지가 차명장으로 끌려가며 피를 토하듯 외쳤던 그 저주스러운 이름. 잊으려야 잊을 수 없어 매일 밤 은장도를 갈며 뼈에 새겼던 원수 조관웅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명월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기이한 환희가 뒤섞인 혼돈이 그녀의 내면을 휩쓸었다. 천매는 명월의 이상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번만은 제발 고집을 꺾어다오. 만약 네가 그분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너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월영루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게야. 명월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아래로 감추며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책상 위에 놓인 은장도로 향했다. 차가운 칼날이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기회가 왔다. 10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드디어 왔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천매를 똑바로 응시했다. 눈빛 속에 서려있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살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행수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밤 조대감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기회와 정성을 다하여 그분이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매는 명월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드디어 철이 드는구나. 행수가 방을 나가자마자 명월은 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은장도를 문고리에 끼웠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은장도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면 이제부터는 적의 심장을 뚫을 창이 되어야 했다. 명월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찰 한 통이 들어있었다. 10년 동안 펴보지 않아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적힌 진실만은 여전히 붉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조관웅이 조작한 증거들과 그가 영모를 꾸몄다는 진짜 증좌. 명월은 서찰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아버지, 드디어 그놈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불효녀, 이제야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다. 문고리에 걸린 은장도가 흔들리며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칼이 우는 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다. 명월은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다시 앉았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겁에 질린 기녀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자객, 아니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딸로서 그녀는 차갑게 웃고 있었다. 내일 밤이면 한양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 것이었다. 그녀가 10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은 기회뿐만이 아니었음을 조관웅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명월은 은장도를 뽑아들고 촛불에 비추어 보았다.
불빛을 머금은 칼날이 뱀의 혀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칼끝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찔렀다. 맺힌 핏방울을 입술에 바르며 그녀는 맹세했다. 내일 밤 이 은장도는 내 목이 아니라 그자의 목을 겨눌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월영루는 분주했다. 조대감의 방문 소식에 기녀들은 이른 새벽부터 목욕재개를 하고 단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명월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붉은 비단 치마를 꺼내 입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선물해 주었던 하지만 피로 얼룩져 입을 수 없었던 그 색깔의 치마였다. 그녀는 짙은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발랐다. 평소의 청초한 모습과는 달리 요염하고 강렬한 인상이었다. 머리에는 화려한 가채를 올리고 가장 아끼는 산호 비녀를 꽂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은장도를 꺼냈다. 평소에 차고 다니던 투박한 가죽집 대신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 주머니에 은장도를 넣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인네의 아름다운 놀이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사리가 숨겨져 있었다. 해질 무렵 웅장한 가마 행렬이 월영루 앞에 도착했다. 병조판서 조관웅 대감 행차시다. 호위무사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기방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 천매와 기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는 사이 가마에서 한 사내가 내렸다. 검붉은 관복을 입고 눈매가 매섭게 찢어진 중년의 사내. 그가 바로 조관웅이었다. 그는 오만한 시선으로 기녀들을 훑어보다가 맨 뒤에 서 있는 명월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붉은 치마를 입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자신을 바라보는 명월의 눈빛에서 그는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낯설지 않은 오기. 조관웅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저 아이가 그 유명한 명월인가 소문대로 대단한 미색이구나. 오늘 밤 내 술잔은 네가 채워야 할 것이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명월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대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옷소매 속에 감춰진 손은 은장도를 으스러지게 쥐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비극의 막은 그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월영루의 연회장은 기름진 고기 냄새와 독한 술 냄새, 그리고 기녀들의 짙은 분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수십 개의 촛불이 대나처럼 환하게 밝혀진 방 안에는 가야금과 검은고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조관웅 대감의 호탕하다 못해 기괴한 웃음소리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으하하하. 좋다 좋아. 이 술맛이 과연 천하일미로구나. 변방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마시던 탁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 조관웅은 짐승이 먹이를 뜯듯 안주를 씹어 삼키며 옆에 앉은 기녀의 허리를 우악스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기녀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지만 감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지어야만 했다. 그것은 연회라기보다는 포식자가 약자들을 늘어놓고 즐기는 사냥 노름과도 같았다. 명월은 그 추악한 광경을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치마는 피처럼 선명했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깊고 어두웠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사냥감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조관웅의 시선이 비틀거리며 허공을 맴돌다가 명월에게 꽂혔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이채를 띄었다. 다른 기녀들과 달리 아양을 떨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고하게 서 있는 명월의 자태는 그의 정복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거기 붉은 옷을 입은 아이, 이리 가까이 오너라. 조관웅의 굵은 목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명령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명월에게 쏠렸다. 명월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비단신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마치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녀가 조관웅의 앞에 다소곳이 앉아 술병을 들어올리자 조관웅은 그녀의 하얀 손목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소나기의 힘이 뼈를 으스러뜨릴 듯 강했다. 네가 그 콧대 높다던 명월이냐. 내 듣자 하니 10년 동안 그 어떤 사내에게도 정조를 허락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다지. 흐흐. 재미있구나. 꺾이지 않는 꽃이라니 꺾는 맛이 더 좋지 않겠느냐. 명월은 손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조관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기녀의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앞둔 투사의 그것처럼 형형했다. 대감꽃은 꺾으면 시들 뿐입니다. 진정 꽃을 즐길 줄 아는 분이라면 뿌리째 뽑아
곁에 두시는 법을 아시겠지요. 명월의 당돌한 대답에 좌중은 숨을 죽였고 천매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조관웅은 뜻밖에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인연 보게 말하는 본세가 예사롭지 않구나. 마치 글깨나 읽은 사대부 여식 흉내를 내는구나. 사대부 여식, 그 한마디가 명월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봉인해 두었던 댐이 무너지듯 그녀의 머릿속을 덮쳤다. 회상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시뻘건 불길이 사랑채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역적 홍대감의 일족을 멸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관군들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12살의 명월, 본명 홍연은 아버지의 서재 구석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다. 문이 부서지며 피칠갑을 한 아버지가 들어왔다. 평소 대쪽 같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왼쪽 어깨가 깊게 베어 뼈가 보일 정도였다. 연아, 정신 차려라. 지금 뒷문으로 나가면 살 수 있다. 아버지는 피 묻은 손으로 품 안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이 칼은 내 어미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다. 부디 몸을 지키고 살아남거라. 살아서 이 아비의 억울함을, 우리 가문의 원한을 기억해다오. 아버지의 유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박살나며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관군을 이끌고 들어온 자는 바로 조관웅이었다. 당시 종사관이었던 그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잔혹한 뱀과 같았다. 홍대감 역모를 꾀한 죄, 죽어 마땅하다. 조관웅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망설임 없이 홍대감의 가슴을 검으로 찔렀다. 푹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입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숨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홍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에 조관웅의 얼굴이, 특히 오른쪽 눈썹 위로 길게 찢어진 흉터가 불빛에 비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조관웅이 서재를 뒤지며 서찰들을 태우는 동안 홍연은 불타는 기둥이 무너지는 틈을 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맨발이 찢어지고 옷이 불에 그을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하인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손에 쥔 은장도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현재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조관웅의 목소리가 명월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앞에는 10년 전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원수가 기름진 얼굴로 자신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명월은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자 정신이 맑아졌다. 지금 당장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 저자의 목을 찌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단순히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버지가 덮어쓴 역모의 누명을 벗기고 조관웅이 저지른 만행을 천하에 알린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기회,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했다. 명월은 잡힌 손목을 빼지 않은 채 오히려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조관웅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조관웅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지자 조관웅은 흠칫하며 침을 삼켰다. 대감, 오늘 밤은 술이 너무 과하셨습니다. 저 같은 천한 기녀 하나 꺾는 것이야 대감께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오나. 명월은 말을 길게 끌며 여운을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깃들어 있었다. 하오나 조관웅이 되물었다. 저는 시들시들한 꽃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감의 생신이 닷새 뒤라 들었습니다. 그날 한양의 모든 고관대작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연회에서 제가 대감의 여인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신다면 저는 그날 밤 대감께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조관웅이 지금 당장 욕망을 채우겠다고 덤벼든다면 명월은 계획을 수정하여 이곳에서 그와 동귀어진 동괴 유준해야만 했다. 연회장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천매와 다른 기녀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조관웅의 입만 바라보았다. 조관웅은 명월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자신감과 도발이 서려 있었다. 10년 넘게 수많은 여인을 안아봤지만 이토록 대담하게 거래를 제안하는 여인은 처음이었다. 그의 가학적인 정복욕이 꿈틀거렸다. 쉬운 먹잇감보다는
발버둥치는 사냥감을 제압할 때의 쾌감이 더 큰 법이었다. 허허, 당돌한 것. 감히 내게 조건을 걸다니. 조관웅이 껄껄 웃으며 명월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좋다. 닷새 뒤 내 생일 연회에서 네가 수석기녀로서 춤을 추고 그 밤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 허나 명심해라. 만약 그날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내년의 목뿐만 아니라 이 월영루 식구들의 목이 모조리 장대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명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절을 올렸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가 물러나자 조관웅은 다시 술을 들이켰지만 그의 시선은 방을 나가는 명월의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저 여인이 품고 있는 것이 단순한 새끼 석치가 아님을. 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던 그는 그것이 파멸의 씨앗임을 깨닫지 못했다. 방을 나온 명월은 다리가 풀려 복도 기둥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닷새.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닷새였다. 그 시간 안에 그녀는 완벽한 살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아니, 살인이 아니라 처형 계획을. 밤이 깊어 월영루의 소란이 잦아들 무렵 명월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동작으로 문을 닫고 은장도를 꺼내 문고리에 걸었다. 찰카닥,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차갑고 무겁게 들렸다. 그녀는 촛불 아래 앉아 은장도를 천천히 칼집에서 뽑았다. 10년의 세월 동안 수천 번도 넘게 갈고 닦아 날은 시퍼렇게 서 있었고 거울처럼 맑은 칼날 위에는 그녀의 야윈 얼굴이 비쳤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그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목을 긋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더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명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칼날 위로 흘러내렸다. 눈물은 칼날을 타고 흘러 마치 핏자국처럼 번졌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꺼냈다. 불에 타다 남은 족보의 일부,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조정의 비리를 적어두었던 비밀 장부인 흑서 해슈. 이 흑서에는 조관웅이 당시 병조의 물자를 빼돌리고 국경의 방비를 소홀히 하여 오랑캐와 내통했던 증거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이것을 상소하려다 발각되어 영모에 누명을 썼던 것이다. 명월은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았다. 그녀는 흑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관웅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경문 시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붓끝에는 피보다 진한 원한이 실렸다. 이 경문은 닷새 뒤 연회장에서 조관웅의 심장을 겨누는 진짜 칼날이 될 것이었다. 은장도는 여인의 정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명월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나 내게 이 은장도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썩어 빠진 세상을 도려내는 수술칼이 될 것이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차오르고 있었다. 달빛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명월의 어깨를 감쌌다. 10년 전 가문이 멸망하던 그 밤에도 달은 저렇게 밝았다. 짓밟힌 모란이라 불리던 홍연은 죽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독을 품은 가시꽃 명월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은장도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흐르는 피로 경문의 마지막 문장을 붉게 물들였다. 고통은 그녀를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다. 닷새 뒤 월영루는 피와 술이 뒤섞인 지옥도가 될 것이며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명월은 춤을 추리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혹한 칼의 춤을. 소문은 마른 풀밭에 번지는 들불처럼 한양 바닥을 휩쓸었다. 들었는가?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문 말일세. 저잣거리의 주막마다 아낙네들이 모이는 우물가마다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다. 누군가는 남대문 밖에서 마패를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허름한 삿갓을 쓴 선비가 관아의 장부를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명월이 월영루의 악공들과 심부름꾼 아이들을 풀어 퍼뜨린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거대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짐승을 불안하게 만들어 굴 밖으로 유인해야 하는 법이다. 명월은 자신의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조관웅은 의심이 많은 자였다. 자신의 생신연회를 앞두고 들려오는 암행어사 출두설은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불안감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판단력은 반드시 틈을 만들어낸다. 그 틈이야말로 명월이 비집고 들어가야 할 사활스호의 공간이었다. 닷새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때로는 매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명월은
기녀로서의 단장을 하는 틈틈이 은장도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 은장도는 단순한 자결용 칼이 아니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다급하게 쥐어주었던 그 순간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으나 세월이 흐르며 명월은 이 칼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칼자루 끝에 박힌 옥장식.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명월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의 옥장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주어 비틀었다. 딸깍하는 미세한 파열음과 함께 칼자루의 뚜껑이 열렸다. 그 안쪽의 빈 공간에는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로 돌돌 말린 얇은 비단, 천이 숨겨져 있었다. 명월은 조심스럽게 그 비단 천을 꺼내 펼쳤다. 10년의 세월 동안 빗바래고 사갔지만 그 위에 붉은 주사 주샤로 찍힌 도장과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을사년 맹약. 그것은 조관웅이 오랑캐들과 내통하며 작성했던 밀약의 원본 일부이자 당시 그와 결탁했던 조정 대신들의 연판장이었다. 아버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조관웅의 기습으로 인해 상소 한번 올려보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던 것이다. 이 종이 한 장, 이 얇은 비단 한 조각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단 말인가. 명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허무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명월은 다시 비단을 꼼꼼하게 말아 칼자루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다. 이 은장도가 연회장의 한가운데서 조관웅의 목을 겨누는 순간 그 칼자루 속의 진실 또한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야 했다. 연회 전날 밤 월영루의 뒷마당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명월은 검은 장옷을 눌러쓰고 몰래 담장 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대금을 불고 있었다.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뼈가 있는 소리였다. 명월은 사내에게 다가가 인기척을 냈다. 대금 소리가 뚝 그쳤다. 찾으시는 물건은 구했습니까? 명월이 낮게 물었다. 사내는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거지라기엔 지나치게 맑고 예리했다. 그는 말없이 품 안에서 작은 약포지 하나를 꺼내 명월에게 건넸다. 비상피숑입니다. 치사량에는 못 미치나 건장한 사내라도 반나절은 혼절하여 사경을 헤매게 할 만큼 독합니다. 허나 이것을 쓰게 되면 낭자의 목숨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내는 월영루를 드나드는 떠돌이 악공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명월은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진작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명월이 퍼뜨린 소문 속의 암행어사는 아니었으나 조정의 동태를 살피러 온 어사의 밀정 밑재님이 분명했다. 명월은 며칠 전 그가 부는 대금 가락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해내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제 목숨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약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일 뿐입니다. 명월은 약포지를 받아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사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사또께서도 내일 연회에 잠입하실 것입니다. 낭자, 부디 무모한 짓은 삼가십시오. 법으로 심판해야 할 자입니다. 명월은 씁쓸하게 웃었다. 법이라.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조관웅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고 법으로 안 된다면 목숨으로라도 죗값을 물어야지요. 명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목욕을 준비했다. 뜨거운 물에 말린 국화 꽃잎을 띄웠다. 국화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벗고 욕조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지친 육신을 감싸 안았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물에 비친 자신의 나신을 내려다보았다. 백옥같이 흰 피부 풍만한 곡선, 사내들이 그토록 탐하는 이 몸뚱어리가 내일이면 늑대들의 소굴에 던져질 고깃덩어리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떼수건으로 피부가 벌개질 때까지 몸을 문질러 닦았다. 조관웅의 시선이 닿았던 곳, 그의 더러운 손길이 스쳤던 손목을 벅벅 문질렀다. 마치 그 기억 자체를 도려내고 싶은 듯이. 내일 밤 이 몸은 더러워질 것이다. 허나 내 영혼만은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맹세하듯 중얼거렸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조관웅의 저택은 아침부터 연회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고관 대작들이 줄지어 들어갔고 산의 진미가 끝도 없이 날라져 들어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월영루의 기녀들을 태운 가마 행렬이 조대감댁으로 출발했다. 명월은 가장 화려한 가마에 홀로 올랐다.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담백한 색의 옷 대신 눈이 시릴 정도로 붉은 다홍 치마에
금실로 술을 놓은 검은 저고리를 입었다. 검은색은 죽음을, 붉은색은 피를 상징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수의 쇠이자 복수의 전투복이었다. 품 안에는 은장도와 비상가루가,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들어있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두려움을 삼켰다. 조대감댁의 사랑채는 웅장했다. 수십 개의 등롱이 불을 밝혀 나처럼 환했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악공들이 풍악을 울렸다. 상석에는 조관웅이 호피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번들거렸다. 오, 왔느냐. 월 영루의 꽃 명월이 왔구나. 조관웅이 명월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명월에게 쏠렸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사뿐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만큼 그녀의 자태는 압도적이었고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서늘하도록 아름다웠다. 명월은 조관웅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대감의 생신을 경아드리옵니다. 약조한 대로 오늘 밤 대감을 위해 춤을 올리겠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느릿하고 장중한 가락에 맞춰 명월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춤은 건무개무였다. 보통 기녀들이 추는 교태 부리는 춤이 아닌 무사들의 기백이 서린 칼춤. 그녀는 양손에 짧은 목검을 들고 허공을 갈랐다. 진짜 칼은 은장도 하나뿐이었기에 연회용 목검을 사용했다. 춤사위는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날아오르는 듯 하다가도 먹이를 낚아채는 매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조관웅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붉은 치마폭이 휘날릴 때마다 10년 전 자신이 베어버린 홍대감의 핏자국이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술에 취한 그는 그저 그것이 명월의 매력이라 치부했다. 춤이 절정에 다다를수록 명월의 회전은 빨라졌다. 그녀의 눈은 조관웅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겟을 조준하는 살수의 눈빛이었다. 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조관웅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명월에게 다가왔다. 대단하다. 과연 천하절세기로다. 내 오늘 너를 얻은 것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기쁘구나. 그는 명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옆자리로 이끌었다. 술상이 차려졌다. 명월은 조관웅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아까 준비한 비상가루가 아주 미세하게 숨겨져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술잔에 가루를 털어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명월은 망설였다. 독살은 너무 쉽다. 그리고 너무 조용하다. 그가 고통스럽게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살아서 목격하게 해야 했다. 명월은 가루를 털어 넣는 대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올렸다. 대감 한 잔 받으시지요. 이 술은 제가 대감을 위해 특별히 빚은 진심주 젠신조입니다. 조관웅은 의심 없이 술을 받아 마셨다. 크 달다. 네가 따라주니 술이 아니라 감로수 같구나. 술이 몇 순배 돌자 조관웅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명월의 손을 잡고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네가 참으로 마음에 든다. 내 너를 첩으로 들여 호강시켜주마. 내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저 늙은 영의정 놈들도 내 눈치를 본단 말이다. 명월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물었다. 대감의 위세가 그토록 대단하십니까? 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암행어사가 두렵지 않냐고들 하더이다. 그 말에 조관웅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암행어사 흥긋간 놈이 온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보험이 있느니라. 명월의 눈이 번뜩였다. 보험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조관웅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오랑캐들과 맺은 밀약,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약점이 적힌 장부. 그것만 있으면 임금조차 나를 어쩌지 못해. 명월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어머나, 그런 대단한 것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혹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시려고요? 명월이 걱정하는 척 부추기자 조관웅은 킬킬대며 자신의 품속을 툭툭 쳤다. 내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지. 바로 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그는 말을 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술김에도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명월은 그 장부가 그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결정적인 증거인 은장도, 속의 연판장과 조관웅이 몸에 지니고 있는 현재의 장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 밤이 깊어지자 연 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질펀해졌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기녀들을 데리고 방으로 사라지거나 술에 취해 나가 떨어졌다. 조관웅은 명월의 허리를 끌어안고 침소로 가자고 재촉했다. 자, 이제 우리 둘만의 연회를 즐겨야지. 그의 입에서 나는 역겨운 술 냄새가 명월의 코를 찔렀다. 명월은 순순히 일어났다. 그녀의 왼손은 치마폭 속에 감춰진 은장도를 꽉 쥐고 있었다. 침소로 들어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조관웅의 하인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는 화려한 금침이 깔려 있었다. 문이 닫히고 드디어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조관웅은 겉옷을 벗어던지며 명월에게 다가왔다. 짐승 같은 욕망이 그의 눈을 덮고 있었다. 오너라, 내 너를 10년 동안 기다렸다. 그가 명월을 덮치려는 순간 명월은 날렵하게 몸을 피했다. 그리고 치마 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챙 하는 맑은 금속성이 방 안을 울렸다. 조관웅은 멈칫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내 앞에서 칼을 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명월은 더 이상 기녀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서슬퍼런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관웅, 내 얼굴을 자세히 보아라. 10년 전 내 칼에 죽은 홍대감의 딸 홍연이 바로 나다. 명월의 차가운 선언에 조관웅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술이 확 깨는 듯 했다. 홍대감의 딸 그 계집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명월은 은장도를 겨누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오늘 밤 내 놈이 취한 것은 술이 아니라 내 10년 묵은 원한이다. 내 품속에 있는 장부와 내 목숨을 맞바꾸러 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조관웅은 벽에 걸린 장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명월은 은장도를 고쳐 쥐었다. 바깥에서는 풍악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은 숨막히는 죽음의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낱 기녀와 권력자의 대결이 아닌 억울한 원혼과 탐욕스러운 악귀의 목숨을 건 단판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명월은 알고 있었다. 이 방을 나갈 때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일 것임을.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귓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챙강 조관웅이 휘두른 장검이 명월의 은장도와 맞부딪히며 붉은 불꽃이 튀었다.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거구의 사내가 내리치는 검격에 명월의 가냘픈 손목은 비명을 질렀고 은장도를 쥔 소나기가 찢어질 듯한 통증에 휩싸였다. 그러나 명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춤을 추듯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조관웅의 검을 흘려보냈고 그 반동을 이용해 표범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조관웅의 목숨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그의 심장이 아니라 그 심장 위를 덮고 있는 안주머니였다. 명월의 은장도가 번개처럼 조관웅의 가슴팍을 그었다. 비단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튀었지만 명월의 손에는 피 묻은 검은 장부책이 쥐어져 있었다. 이 인연이 조관웅이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했다. 명월은 복부를 강타당해 방구석으로 처박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솟구쳤고 눈앞이 번쩍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한 격통이 밀려왔지만 명월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손에 쥔 흑서해슈와 은장도는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조관웅이 다시 검을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야수의 그것이었다. 죽여주마. 내년과 그따위 장부, 여기서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명월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호롱불을 집어 조관웅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기름이 튀며 불길이 확 솟구치자 조관웅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그 틈을 타 명월은 닫혀있던 방문을 몸으로 부딪혀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잡아라. 전연을 잡아라. 자객이다. 조관웅의 고함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을 마시던 고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어졌고 악공들은 악기를 내던지고 도망치느라 바빴다. 명월은 찢어진 치마를 끌며 연 회장 한가운데인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한 손에는 서슬퍼런 은장도를, 다른 한 손에는 피 묻은 장부를 든 그녀의 모습은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과도 같았다. 호위 무사들이 창을 겨누며 그녀를 애워쌌다. 멈춰라.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베겠다. 무사들의 위협에도 명월은 멈추지 않고 연단 위로 올라갔다.
수많은 횃불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조정 대신들과 양반들을 향해 외쳤다. 똑똑히 보시오. 이 얼굴을 기억하시오. 나는 10년 전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홍문관 대제학, 홍석주의 딸 홍연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처절하고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홍석주라는 이름은 금기어였으나 그 충신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뒤이어 온매무새가 헝클어진 조관웅이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가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은 살기로 뒤집혀 있었다. 저 미친년이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당장 전년의 목을 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죽여. 조관웅이 발광하듯 소리쳤지만 무사들은 명월의 기백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명월은 은장도의 자루를 비틀어 숨겨두었던 비단, 밀서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뺏어온 흑서와 함께 높이 쳐들었다. 여기 증좌가 있다. 조관웅이 오랑캐와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맹약서와 그동안 병조의 물자를 빼돌려 착복한 치부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는 이 사실을 밝히려다 저자의 칼에 돌아가셨다. 내 오늘 목숨을 걸고 이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고발하노라. 명월이 증거물을 바닥에 던지자 몇몇 대담한 신료들이 그것을 주워 펼쳐보려 했다. 다급해진 조관웅이 직접 칼을 빼들고 명월에게 달려들었다. 네, 인연 죽어라. 그의 칼끝이 명월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명월은 눈을 감았다. 할 만큼 했다.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은장도를 가슴에 품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챙하고 묵직한 금속성이 울리며 조관웅의 검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아니 쇠구슬이었다. 그리고 담벼락 위에서 밤하늘을 찢을 듯한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시오. 모든 시선이 담벼락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다. 며칠 전 월영루 뒷마당에서 명월에게 비상을 건네주었던 그 거지 악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그것.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폐파이.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과 함께 대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죄인 조관웅을 포박하라. 연 회장은 순식간에 관군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어사 말도 안 돼. 조관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털썩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검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조관웅의 호위 무사들을 제압하고 조관웅을 밧줄로 꽁꽁 묶어 무릎 꿇렸다. 담벼락에서 뛰어내린 어사는 성큼성큼 다가와 명월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피투성이가 된 명월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고생하셨소 낭자. 낭자의 용기가 이 나라를 구했소. 어사의 따뜻한 음성에 명월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조관웅의 앞으로 다가갔다. 포박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원수. 천하를 호령하던 병조판서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비루한 늙은이만이 그곳에 있었다. 명월은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들어 조관웅의 턱을 치켜 올렸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대에 닿자 조관웅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살려다오. 내 모든 재산을 내게 주마. 제발, 목숨만은. 명월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 더 깊은 허물을 담고 있었다. 재산 권력 그따위 것으로 내 아버지의 목숨을 내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명월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칼끝이 피부를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주위의 역졸들이 말리려 했으나 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심판이었다. 명월은 은장도를 높이 쳐들었다. 조관웅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칼날은 그의 목이 아닌 그가 입고 있던 관복의 흉배 허리띠 장식을 내리찍었다. 툭 하고 흉배가 끊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그의 관직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겠다. 너는 국법에 따라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 그것이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다. 명월은 은장도를 바닥에 꽂아버리고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조관웅의 절규가 들려왔다. 아, 차라리 죽여라. 나를 죽여 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죄인 조관웅을 형조로 압송하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장부와 증좌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하라. 역졸들이 조관웅을 질질 끌고 나갔다. 연회장에 모였던 고관대작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다. 어사는 그들을 향해 일갈했다. 그대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조관웅의 장부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모두 국문을 받게 될 것이니 그리 알라. 소란이 잦아들고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명월은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10년 동안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꺼졌지만 남은 것은 시원함이 아니라 텅 빈 잿더미 같은 공허함뿐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휘청거렸다. 쓰러지려는 그녀를 누군가 부축했다. 행수 천매였다. 언제 달려왔는지 천매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명월을 끌어안았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명월은 천매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기녀 명월로서의 가면도 복수기 홍연으로서의 도끼도 모두 벗어버린 그저 상처받은 한 여인으로서의 오열이었다. 그날 밤 한양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졌다. 조관웅의 압송 소식과 함께 기녀 명월이 사실은 충신의 딸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은장도 긴쇼더의 꽃이라 불렀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고 명월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장부 덕분에 조정 내의 썩은 뿌리들이 줄줄이 뽑혀나갔다. 임금은 홍석주 대제학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가문의 신원을 복원하라는 교지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명월은 깊은 병을 얻어 월영루의 방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방문 앞에는 더 이상 은장도가 걸려있지 않았다. 대신 어사가 보내온 탕약 그릇만이 조용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칼을 품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만났다. 피 묻은 모습이 아닌 인자하게 웃으시는 아버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수고했다 내 딸아.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거라. 매서운 추위가 물러간 한양 도성에도 기어이 봄은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한강물이 풀리며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남산 자락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월영루의 마당에도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나왔다. 그 화사한 봄 기운과는 대조적으로 한양 저작거리는 며칠 전 거행된 참수영의 이야기로 여전히 떠들썩했다. 천하의 역적 조관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지. 그뿐인가 그와 한통속이었던 탐관오리 10여 명이 줄줄이 유배를 갔다는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권선징악의 결말은 겨우내 쌓였던 백성들의 울분을 시원하게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은장도의 여인 명월의 이름이 전설처럼 덧붙여졌다. 명월은 아니, 이제는 다시 홍연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그녀는 월영루의 별채, 맨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깊은 알아 누웠었다. 10년 묵은 도끼가 빠져나간 자리에 밀려온 허탈감과 육체적 고통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지만 행수 천매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어사가 보내온 이름, 모를 산삼 덕분에 그녀는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했다. 창백했던 그녀의 볼에도 이제는 제법 혈색이 돌았다. 아가 손님이 오셨다. 천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은 훤칠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지 행색을 벗어던지고 암행어사의 본 모습을 되찾은 이선 리셈이었다. 명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예를 갖추려 했으나 이선이 급히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다. 예를 거두시오 홍낭자. 낭자는 이제 죄인의 딸도 천한 기녀도 아닌 명문가의 귀한 여식으로 신원이 복원되었소. 오히려 내가 낭자에게 절을 올려야 마땅하오. 이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왕의 어인이 찍힌 교지를 꺼내 명월에게 건넸다. 전하께서 내리신 교지이요. 홍석주 대감의 충심을 기려 시호를 내리고 몰수되었던 가문과 전답을 모두 돌려주라 하셨소.
또한 낭자에게는 정경 부인의 품계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명하셨소. 그것은 가문의 명예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증서였다. 10년 전 불타는 집에서 맨발로 도망치며 꿈꾸었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교지를 받아든 명월의 손은 기쁨으로 떨리기보다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교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옆으로 내려놓았다. 어사또. 아니 나리. 죽은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나 이 교지가 저의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명월의 말에 이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돌아가 하인들을 부리며 편안히 살 수 있소. 혼처도 줄을 이을 것이요. 내가 낭자를 끝까지 지켜드릴 수도 있소. 이선은 마지막 말을 삼키듯 뱉어냈다. 연회장에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조관웅과 맞서던 순간부터, 아니, 그전 거지 분장을 하고 대금을 불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명월이라는 여인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명월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날이 저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양반가의 규수 홍연은 1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기녀 명월도 조관웅이 죽던 날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는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웬마루 끝으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다시 규방에 갇혀 바느질이나 하며 사내들의 보호를 받는 삶으로 돌아가기엔 저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제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훈장처럼 안고 제 발로 서서 세상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이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단단하여 감히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실 작정이요? 이선의 물음에 명월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발길 닿는 대로 갈 것입니다. 이름 모를 산천을 유람하며 저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버지가 남기신 학문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녀 명월이 아닌 인간 홍연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날 오후 명월은 월영루 식구들과 작별을 고했다. 행수 천매는 명월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못해 펑펑 울었다. 이년아 가서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밥 굶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다시 오거라. 여기 내 방은 언제나 비워두마. 명월은 눈물을 글썽이며 천매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동료 기녀들도 눈물바람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명월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댕기 하나만을 들인 채 작은 괴나리 보찜을 팼다.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한강변이었다. 이선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동행했다. 강물은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명월은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다. 10년 동안 그녀의 밤을 지배했던 차가운 쇠붙이,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했고 조관웅의 심장을 겨누었던 그 칼이었다. 이제 칼날은 무뎌졌고 손잡이의 옥장식은 낡아 있었다. 명월은 은장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이 칼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 칼이 저를 지켜주었으나 동시에 저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딸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힘껏 팔을 휘둘러 은장도를 강물 저 멀리 던졌다. 은장도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포물선을 그리다가 첨벙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강물은 잠시 동심원을 그리며 일렁이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유유히 흘러갔다. 명월은 텅 빈 손을 바라보았다. 허전함 대신 가슴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다. 이선이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갑니다. 낭자의 앞길도 저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빌겠소. 혹여 세상의 풍파에 지칠 때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비록 낭자를 곁에 둘 순 없으나 낭자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드리리다. 명월은 이선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기녀 명월의 요염한 미소도 복수기 홍연의 차가운 미소도 아닌
봄꽃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홍연의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의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부디 성군을 보필하여 백성들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명월은 깊이 허리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변길을 따라 걸어갔다.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석양 속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시련이 닥칠 수도,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꺾이는 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뿌리 내리고 스스로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여인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삿갓을 쓰고 다니며 억울한 백성의 상소를 대신 써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며 때로는 탐관 오리를 혼내주는 여협, 유합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은은한 매화 향기가 남는다고 했다. 혹자는 그녀가 옛날 한양 제1의 기녀였던 명월이라고도 했고, 혹자는 멸문당한 양반가의 여식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이는 강물 속에 잠긴 낡은 은장도 하나뿐이었다. 진정한 정조 증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를 지키는 빗장이 아니라 영혼의 존엄을 지키는 꼿꼿한 기백임을. 그리고 진정한 삶은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임을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웅변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 흐르는 강물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